박찬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토요일 아침을 상쾌하게 밝혀줄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어제는 말복이었죠. 이제 입추도 지나고 말복도 지나고 8월 중순에 있는 처서만 지나면 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자, 103.5MHz 러브 FM, 우리들의 영원한 스폰서, 친구 스폰서.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토요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보다 정치. 자, 저는 언제나 서나 정치 생각뿐인데 방송, 사업, 건강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토요일 가장 제가 좋아하는 시간, 영화 시간이죠. 뉴스보다 영화 속 숨겨진 정치, 사회 이야기를 속속히 파헤치는 윤성은 영화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오동진은 어디에 갔냐. 오동진은 사라졌고요. 뉴페이스 매일경제문화부 김시균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김시균입니다. 예. 자, 윤성은 평론가님, 오늘 이번 주 가져오신 영화는 네. 뭐죠? A Few Good Men이라는 영화인데요. 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25년 전 영화인데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뉴스보다 영화 아닙니까? 네. 예. 네, 왜 이 작품을 골랐는지도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네,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의혹의 그 뉴스를 보고 제가 이제 군에서 일어나는 어떤 폭력 사건에 대한 그 법정 드라마를 골라왔습니다. 예. 어떤 법정 드라마? 네. 이제 어떤 내용이죠? 네,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원래 A Few Good Men은 무슨 뜻이에요? 네, 일단 소수정예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해병대 표어인데요. 네, 소수정예. 예. 소수의 선인들 이렇게도 있고. 그렇죠. 소수의 선인들? 착한 네. 사람들, 네. 이제 착한 사람. 굿맨이니까. 네. 예. 네. A Few Samaritan.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A few 이웃을 Samaritan. 도와주는. 예. 미국 해병대 표예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미국 해병대 깃발에는 무슨 그림이 있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모르시죠? 네. 개가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핏불 때려. 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미 해병대는 한 번 결심하면 끝까지 한다. 그런 또 예. 기조를 갖고 있는. 핏불 때려는 모든 사람을 보면 꼬랑지를 치지만, 살랑살랑 치지만, 이 투견용 개 아니에요? 개만 그렇죠. 보면 일단 물죠. 네. 네. 그래서 영국에서 너무 많은 개를 공격적으로 몰아죽여서 영원히 추방된. 또 그런 슬픈 사연이. 그럼요. 그래 미 해병대에 있는 건 핏불 때려. 알겠습니다. 물면 끝까지 한다. 네. 아하. 그렇군요. 예. 그래야지 이게 영화가 좀 더 재밌어지죠. 아. A Few Good Men. 그럼, 근데 네.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내용이요. 이제 야, 이거 봐야겠는데 박찬주 대장한테 꼭 봐주라 그래. 뭐라 그래야겠네. 네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쿠바 관타나모의 미군 부대에서 일병이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산티아고 일병이 이제 1시간 그 폭행 1시간 후에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용의자로 도슨 상병과 다우니 일병이 재판정에 서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들이 저기네들은 무죄다 이렇게 결백을 주장하게 되고요. 이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변호인으로 이제 톰 크루즈가 변호인으로 이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돕는 데미 무어가 함께 이제 법정에서 기억이 나요. 네, 도와주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알고 보니까 뭐 이제 옛날 영화니까 좀 내용을 더 말씀을 드리면 코드 레드라고 해서 그 작가님이 너무 정확하게 그 뉘앙스를 살려서 얼차려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어떤 관행이 있었던 거죠. 안 좋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산티아고 일병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걸 은폐하고자 막 또 뭐 공문서를 위조하고 뭐 이제 그런 음모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코드레드를 지시했던 잭 니콜슨, 네, 잭 니콜슨이 이제 수갑을 차게 됩니다. 코드레드가
얼차려 군대에서 그 기합 네, 주는 거. 얼차려 기합 이런 의미고요. 그런 뜻이에요? 네네. 한 가지 부연을 드리면은 예. 이 영화가 이제 그 당시 로브 라이언 감독이 이제 4천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예. 만들었던 그 사람의 이제 가장 큰 제작비를 들인 영화예요. 그 당시 이제 스타 캐스팅이라고 그러잖아요. 톰 크루즈가 이제 그 당시 1,500만 달러 캐스팅하는데 데미 무어가 200만 달러, 잭 니콜슨이 500만 달러.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수익은 6배가 났던 2억 4천만 달러까지 네. 굉장히 흥행했던 영화이고요. 로브 라이언 감독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예. 그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네, 그 아주 유명한 로맨틱 코미디. When Harry Met Sally. 맞습니다. 예. 네. 맥라이언의 귀여운 모습 아직도 기억하시죠? 네. 그런 영화가 있었고 또 미저리라고 아주 또 무서운 공포 영화, 스릴러 영화. 감금해 놓는 그런 예. 영화가 있었고 최근에는요 7년 전에 만든 플립이라는 영화가 뒤늦게 개봉해서 지금 35만 명의 관객을 예, 지금 한 달째 계속 불러모으고 흥행하고 있는. 네. 있습니다. 무슨 뭐? 플립이라는 영화인데요. 예. 7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재개봉했나요? 재개봉이 아니라 개봉을 늦게 하게 된 경우예요. 오. 네, 수입사가 없었죠. 각본을 쓴 아론 소킨이라는 각본가는 그렇죠. 지금 또 당대 최고의 각본가거든요. 네, 그가 이제 뭐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머니볼이라든가 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또 각본상을 받는 그런 작품들 많이 썼는데 그가 이제 극장 바텐더였는데요. 예. 또 여동생이 해군 예. 법무감으로 근무했던 그 시절에 실제로 있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썼다라고 합니다. 해군 법무감이면은 뭐 이제 해군 내에서 뭐 변호사 네. 이런 등등의 이제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관타나모 기지에서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어떤 가혹 행위가 일어났었고, 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론 소킨이 직접 이제 이런 바텐더를 시나리오를 하면서. 썼던 거죠. 조승우 배우인가요? 네, 우리나라 네. 조승우죠. 네, 네네. 그 옛날에 네. 드라마. 아버님이 가수죠.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옛날에 꽤 히트치는 가수였었는데 한번 그런 인터뷰를 본 기억이 나요. 조승우 씨가 서울에서 안 살았거든요. 네. 지방 시골에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 청소년기를. 서울의 수도권에서 살았으면 자기한테 이런 연기력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연기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분이 네, 아론 소킨이 만약에 바텐더를 하지 않았으면 네,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명작이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바텐더라는 극장 바텐더인데 예. 바텐더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많은 사람 만나죠. 예. 그 당시 그런 아론 직업이다 소킨이 보니. 29살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젊었던. 29살. 대박 작가가 됐네. 네. 그러니까요. 지금도 최고입니다. 네, 지금. 지금도요? 네, 네. 드라마도 쓰는데요. 정말 뭐 뉴스룸이라든가 미드. 네, 최고의 대우를 받는 그런 각본가죠. 야, 29살 때까지 무슨 특별하게 이런 그 작품 활동이나 이런 걸 연습을 안 했을 텐데. 네. 중앙대 문창과 나왔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로브 라이언 감독한테 이제 굉장히 그 개입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이제 각본을 가지고 이제 영화 하는데, 네, 원래 보통 감독은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고 싶잖아요. 예. 근데 워낙 또 실력 있는 각본가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좀 심했더라고. 그런 이야기가 좀 원작을 있습니다. 갖고 시나리오로 쓰고 시나리오를 갖고 또 영화를 만들어서 서너 번씩 이렇게 모디파이 수정을 하잖아요. 네네. 그 감독이 자기 마음에 맞게. 그렇죠. 근데 이제 할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는 훨씬 이제 각자의 역할이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좀 간섭을 잘 못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네, 아론 소킨이 좀 의욕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 영화 내에서 코드레도 이제 죽는 장면. 야, 관타나모 수용소는 이거 자체가 그 불법적 그 지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선 영장 없이 네. 제3국에 네. 이런 포로들을 여기다가 수용하고. 이제 여기 이제 미국 해군 기지에서 일어난 이제 상황이긴 한데요. 관타나모 수용소. 네. 복잡한 그 정치적인 그런 수용소 관계가 있는 관리하는 것이죠. 해군이네요. 군대 갔다 왔어요, 김식윤 기자님요? 군대 다녀왔습니다. 면제됐을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다른 데로 얘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청문회예요 지금.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연천에 이제 저는 오기감 여단에서요.
연천이요? 예. 포천 연천. 네네, 그쪽이죠. 우리 어머니 고향이 그쪽이신데. 아, 그러시구나. 저는 거기 일동. 예. 일동, 포천 연천. 전 전곡까지 내려가서. 그렇죠. 네네네. 여기 이제 포병대대, 665 포병대대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사격 지휘병 이제 그걸 FDC라고 하거든요. FDC. 네. 자, 김시균 기자님. 무슨 영화 가져오셨어요? 저는 이제 한창 이제 600만 관객을 넘겼죠. 택시 운전사고요. 이번 주 지나면은 700만, 800만까지 갈 것 같은데요? 네, 주말에 이제 아마 최근 개봉한 청년경찰이랑 이제 쌍끌이 흥행을 할 것 같아요. 청년경찰도 재밌어요? 예, 코믹한 이제 경찰대생들의 버디 무비. 네, 그렇습니다. 그 예고편 보고 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꼭 봐야겠네. 네, 그 영화도 좀 호응이 좋은 편이고요. 네. 지금 2위까지 박스 오피스 2위까지 올라갔어요. 예. 지금 군함도가 5위였나요? 많이 내려갔죠. 그리고 군함도 있는 것도 좀 안타까워 저는. 저도요. 좀 안타까워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영화 관람객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평에 근거해서 영화를 보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평이 어떻더라도 나는 저 영화를 보겠어 하면서 자기의 영화적 소신과 영화적 취향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실 그 영화는 입소문이 가장 이제 중요한 그 흥행의 포인트인데 요즘에는 이제 네티즌들이 이렇게 별점을 매겨놓으니까 그걸 보고서 참고해서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그래서 저는 영화를 개봉하는 날 봐요. 누구의 견해도 신경 쓰지 않고 나의 판단에 의해서. 현명하시네요. 그래서 나중에 영화가 못 봤는데 막 히트를 쳐요? 그래도 안 봐요, 끝까지. 그때는 이제 TV로 다시 봅니다. 인터넷으로 보든지.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판단한 영화만 봐요. 그 판단 기준은 위해서. 어떻게 되세요? 개봉하는 건 다 봅니다. 두 편이시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서 히트 치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시간 날 때마다 예고편을 미리 봐요. 트레일러를 계속 챙겨보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자꾸만 스포일링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러는데 저는 영화 내용이나 줄기, 장면 이런 거 거의 다 알고 봐요. 근데 그게 훨씬 재밌던데. 저는. 그러세요? 저는 좀 반대로 예고편도 잘 안 보는 편이에요. 전혀 거의 모든 정보가 없이. 우리 집사람도 그 얘기가 좀 너무 싫어요. 같이 보는데. 근데 저는 다 알고 예측 가능한 대목들을 다 알고 보는데 훨씬 재밌던데. 그리고 요때는 자야 되겠다. 또 자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윤 선생님처럼 이제 아무 정보 없이 그냥 보았는데 영화가 굉장히 좋으면은 그 이제 배가 되거든요. 그런 이제 만족감이나 포만감. 맞아요. 저도 이제 그런 편이고요. 심지어 최근에 그 예술관에서 오랫동안 상영했던 멕시코 깽에 관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 이름 제목을 잘 멕시코 깽이요? 예. 최근에? 최근 이제 오랫동안 그 예술관에서 상영됐었는데 전직 정부원인데 깽한테 자기 부인과 애가 죽임을 당하고.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암살자의 도시. 네. 제목이 뭐라고? 시카리오.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시카리오가 암살자의 도시. 아니 암살자의 도시 아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이 영화를 지금 몇 번 봤냐면 5번 봤거든요. 영화 안에 가서만. 영화 안에 가서만. 정말 취향이셨나 봐요. 근데 정확한. 우리나라에 소문도 안 났잖아요. 근데 갈 때마다 꽉꽉 차 있어. 그 조그만 예술관이. 그래도 그 영화가 꽤 그 마니아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마니아층에서는 굉장히 상영도 유명한, 한 5개월인가 했어요. 네, 작품입니다. 무척 오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감독이 최근에 만든 작품이 이제 컨택트라는 작품이었고요. 역시 컨택트. 네. 아주 볼만한. 시카리오 안 보셨죠? 저 봤습니다. 봤어요? 2015년도 연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꽤 오래 상영했어요. 네. 그래서 가겠나 보다 그러고 가게 또 있어 또 보고. 네. 끝났나 또 보고. 너무 재밌게 봐갖고. 근데 이런 영화를 좀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군함도는 너무 평에 의해서 맞아요. 많이 휘둘러갖고 700만도 못 갔죠. 네, 지금 700만 못 됐고요. 600만을 살짝 못 갔습니다.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모동진 감독하고 여기 앉아갖고 감독이나 평론가고 이건 800만짜리 영화입니다. 우리가 둘이 그랬거든요. 말이 씨가 됐어. 1000만 원 넘겨야 되는데. 악재가 좀 많았죠. 악재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그 감독은 유승환 감독은 2천만 보고 있다 그러면서 그 개봉했는데
너무 구설수가 많이 올랐어요. 네. 맞아요. 영화 외적인 구설수가 참 많았던 맞아요. 그냥 올해 그 생각 가장 없이 봐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뭐 영화가 예를 들어 뭐 영화를 보고 나서 뭐 재미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상관없지만 예. 너무 그 외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해서 그게 안타깝습니다. 택시 운전사. 네네. 예. 얘기하셔야죠. 제 얼굴로 쳐다보세요. 제가 택시 운전사. 뻔히 제목을 말씀하셔가지고. 예. 네, 영화는 아시다시피 그 소시민 가장 택시 운전사 이제 김만섭 씨의 이제 이야기예요. 전형적인 이제 소시민 이제 중년 아저씨인데 이 사람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데모만 하면은 이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데모만 한다. 예,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자화상인 것 같기도 해요. 예. 이분은 이제 호랍이죠. 딸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사글세가 네 달치가 밀려 있는. 네. 근데 이제 우연찮게 이제 택시 이제 자기 동료 기사가 이제 광주에 가게 될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거를 자기가 이제 한 타이밍 앞서서 이제 그 힌츠페터라는 독일 기자를 태우고 광주로 이제 떠나는 이제 일종의 로드무비 같은 형식으로 광주로 내려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보여지는 그 참상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사태의 전말을 좀 깨달으면서 차츰 이제 각성을 하게 되고 이 광주 시민들과 그 현장을 좀 지키면서 이제 도우려고 하다가 이제 취재를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이제 복귀를 하는 그런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은근히 잔잔해요. 그렇죠. 네. 은근히 잔잔하고 저는 너무 놀란 게 영화를 보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동영상을 봤잖아요. 네네. 장원 감독이 그 데모하는 현장, 차가 불에 타는 현장 이거를 실제 상황과 너무 똑같이 그려나갔고. 네네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 대학교 때 벌어진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광주 항쟁이 나고 한 두세 달도 채 안 돼서 제가 다니던 성당의 신부님이 외국인 신부님한테 그 사진을 봤어요. 네. 동영상도 보고. 근데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사실 무척 불편해서 저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이제 그 울었대는 사람들이 또 그 뭔지 시사해보고 많고 그래갖고 저 힘들게 어떻게 보지 그런데 장면이 너무 리얼하게 현장의 장면을. 현장이 워낙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너무 리얼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감동 포인트이기도 하면서 또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 버스 몰고 가는 장면들.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에 극적인 장면들 이런 것도 격한 장면들이 더 많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건 또 뺐어요. 그래갖고 그 광주 그 유족분들이나 아니면 광주 항쟁을 그쪽 출신 분들은 또 항의해요. 그것도 이렇게 소프트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이. 워낙 참혹했었기 때문에. 워낙 참혹했었다. 그 뭐 주먹밥 주는 장면에 그 주먹밥 하는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해방구였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나중에 이제 계엄사 그 보고서에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잘못 들어갔다. 광주는 거대한 하나의 가족 같더라. 이 사람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온 사람들이 오더라. 근데 그런 장면들을 못 그렸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저희가 좀 이제 좀 부족했다고 보는 부분은 그런 어떤 원인과 결과 어떤 그 인과관계들이 좀 잘 드러나지 않고 그냥 이제 그 당시 상황을 그리는데 주로 이제 그 묘사하는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서 마지막 레이싱하는 장면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장면도 너무 장르적으로 너무 영화의 상상력을 좀 키웠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독일 지자 누구죠? 위르겐 힌츠페터. 네. 토마스 크레치만이라는 독일 유명 명배우죠. 그분이 이제 연기를 하셨고요. 너무 똑같이 잘하더라. 피아니스트 이제 나왔었던 당시 이제 나치 독일 장교로 유대인들을 도와주던 장교역으로 이제 연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탈출하는 장면에 군인이 보내줬다라고 하는 장면이 팩트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던데요. 실제로 군인들이 도와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고 팩트였었다라고 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큰 봉변을 당했을 수도 있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막상 진압하러 들어간 군인들도
실질적으로 마음속에서 우리 가족인데 우리 형제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네. 외곽을 지키고 있었던 그렇죠, 분들은. 그렇죠. 부인을 만나봤다고요? 어제 이제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씨죠. 그 지금 고인이 되신 힌츠페터 씨랑 힌츠페터의 예. 부인이고 예. 초등학교 동창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연이 오래된 이제 경우인데 예. 이제 두 본래 힌츠페터 이분도 이제 공영방송 독일 기자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마치 이제 의과대학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대요. 초등학교 동창이었다가 그 사이에 이제 또 이제 공백이 있었죠. 서로 이제 헤어졌다가 의대에서 다시 만나고 이제 다시 재회를 하고 이제 힌츠페터는 고인은 이제 난 기자를 할 거야.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진로를 바꾼 거고요. 이제 이 브람스테트 씨는 이제 마취 의사로 일을 하셨다는 건데 예. 더 극적인 게 뭐냐면요. 한 수십 년이 흐른 2002년도에 이분들이 이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번도 못 만났다가 2002년도. 근데 이제 당시 힌츠페터 씨가 취재를 하던 차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특파원이다 보니까 항상 위험한 그런 취재 현장을 누비다 보니까 몸이 다친 경우가 많았대요. 근데 그 때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응급실에 한번 실려온 환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날 브람슈테트 씨는 마취과 의사 마지막 근무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그 실려온 사람이 힌츠페터셨대. 정말요? 네. 이건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너무 일이 뭐 이런 극적이잖아요. 데는 근데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는데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진료를 맡다 보니까 그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연이 닿아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그때 2002년도 그해 결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늦게 결혼한 거예요? 예. 힌츠페터 씨는 그 전까지는 이제 홀로 이제 사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부인은 부인께서는 제가 잘 어제 여쭤보지 못했어요. 돌아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계속 혼자 살았던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쭤보고 싶었는데 민감한 부분이라. 예. 아니 우리 김식임 기자 계속 오면은 제가 청문회 잘할 것 같아요. 모르는 거 훅훅 들어가면 되거든. 아, 제가 그것만 미진하다 보니 한국에 대한 감정. 네. 그 부인이. 네. 예, 어떤 느낌을 갖고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8일날 이제 한국에 오셨고요. 예. 다음날 이제 저녁에 이제 영문 자막분으로 택시 운전사를 보셨대요. 펑펑 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동생분이랑 같이 자매가 왔는데 남편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쿠키 영상으로 이제 15년도에 찍었던 그 멘트가 있잖아요. 김사복 씨를 이제 너무 만나고 싶다. 연락을 주면 지금이라도 한국행 비행기를 끊고 가고 싶다. 가겠다. 그립다는 그런 그분이 얘기였잖아요. 만났던 그 이름이 진짜 김사복이래요? 아니죠. 김사복 이제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책을 보고 사복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성냥갑에 사복이라고 써 있어요. 아니 근데 그분한테 실제 상황에서 실제로는 글쎄요. 이게 그런데 모르고 훅 들어간다니까. 네. 아니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김사복 씨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영화에서 그래서 네. 김사복 씨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인터뷰 때 얘기하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썼는데 사실은 이제 가명이었을 가명이었을 가능성이 확률이 많다. 높죠. 가명인데 네. 실제로 그 힌스페터한테 얘기해 준 건 김사복 네, 그쵸. 그 이름 그대로. 네. 20대 초반에 우리 아들이 보고 그분 88세대 회고록 낸 분 가만두고 싶지 않다. 전 공감이 안 될 줄 알고 그 보라고 권유도 안 했거든. 친구들끼리 보고 와서 가만두지 않겠다. 네. 정말요. 역사는 이렇게 새롭게 기억으로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그렇죠. 거죠. 예. 혹시 보지 않으신 분들 군함도도 그렇고 택시 운전사도 그렇고 한번 보세요 하는 그 마지막 광고하시고 끝내겠습니다. 군함도가 지금 흥행에 좀 실패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 나름 이제 역사에 굉장히 비극적이었던 이제 소재를 가지고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택시 운전사도 나름 이제 그 광주라는 그 실존했던 참혹한 비극의 현장을 소프트하게 잘 만든 영화거든요. 두 영화 비교해 보면서 같이 보시면은 또 그 뒤에 또 얻는 것도 많을 거라고 느껴지고요. 길게 하지 마시고 영화 보세요. 영화 많이 보세요. 저 어퓨근맨에서 지금 두 영화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명대사가 하나 나오는데 그거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 네, 그 잭 니콜슨이 이제 그렇게 잭 니콜슨이 잭 니콜슨이 코드레드 그 가혹행위 월차료를 명령해 놓고 나중에 그 재판정에서 자꾸만 이제 추궁을 하니까 대답을 원하나 진실을 감당하지 못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 대사가 정말 그 너네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이런 의미잖아요. 내가 입 열면 다 죽어. 그러니까 지금 이 그 택시 운전사가 지금 폭로하고 있는 그 80년 올려주고 있는 이런 것도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A Few Good Men과 택시 운전사로 여러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윤성은 평론가님, 김시군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에 계속 오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토요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긴급하게 수요일 날 뵙던 분을 왜 안 오시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전혁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뭘 갖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지금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회고록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가처분 금지 신청 받아들인 거. 배포 말이에요. 금지 가처분 신청. 네, 벌금도 내야 되고요. 어허.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글을 쓰나 이 회고록을 쓰면은 사실은 말썽이나 혹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나 또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왜 이렇게 쓰고자 하는가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얘기를 옛날 얘기를 폭로하면서 또 언론의 네. 중심에 딱 나타나고. 그렇죠. 어허. 네. 진짜 왜 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쓰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네, 학자들은. 그래서 또 실제로 이제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인 그 시니어 부시 대통령도 제가 그분 자서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50 넘어갖고 자서전을 썼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50이 넘으면은 자서전을 쓰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이제 시달리는데 자기도 그 충동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쓰게 됐다. 이러면서 자신이 이제 뭐 CIA의 그 국장 하던 시절 또는 뭐 주중대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통령 시절에 그 경험 이런 거를 썼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자서전 중에 하나죠. 아, 쓰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욕구가 있대는데 그거를 유혹에 다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회고록 한두 권 안 쓴 사람 없죠. 정말 없어요. 대통령 되면 네. 100% 쓰더라고. 100% 쓰죠.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이제 이 스포트라이트 앞에 이제 역사의 중심에.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에 있다가 비껴난 거에 대한 그 허전함과 그 자신에 대한 자기애를 이기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억울해서 쓴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그렇죠. 다 몰라주고. 역사는 왜 나를 몰라주지? 그리고 그자가 진짜 더 나쁜 놈이었어.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예전에 그 박철원 회고록도 기억이 나요. 그렇죠. 고수 다 까버렸어 그냥. 거의 그 복수혈전 극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YS가 쓴 이제 뭐 자서전에서는 왜 자기의 길을 엄청나게 살렸고 내가 너무너무 잘했는데 예. 그 IMF 이거 빼놓고는 잘했는데 그게 다였었는데. 그렇죠. 하나에 뭐 이렇게 그 해체시킨 거라든가 이런 건 잘했죠. 그다음에 금융 실명제라든가 그럼요. 정말 잘했죠. YS처럼 어떤 점에서는 매우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저돌적인 분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산을 하지 않으면. 근데 그런 걸 했던 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쓰셨죠. 그리고 소통도 잘하신 분이었죠. 굉장히 담백한 분이었어요. 저는 생전에 여러 차례 뵀는데 기자 네. 시절에. 국회의원 기자로. 돼서도 여러 차례 이제 그 댁에 가서 칼국수도 먹어보고. 예. 근데 이제 정말 기도를 오래 하시는 거 빼놓고는 참 국수 다 불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하시면서 본인과 나라와 뭐 여기 계신 아무개 다 이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끝으로 우리 맹순이가 꼭 그 건강을 찾게 애청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회고록 같은 것도 굉장히 예.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김영삼 전 대통령한테 내가 통치 자금 3천억을 그대로 넘겼다. 근데 이제 YS는 무슨 소리냐. 땡전 한 푼도 안 받았다. 이래서 펄쩍 뛰고 하여튼 그 자서전은 이제 회고록은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영미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번에 전두환 회고록 조금 더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좀 근데 심했어요. 근데 일단 그 얘기는 우리가 또 하고요. 예.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총리라든가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들이 또 회고록을 내요. 예.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돈이에요. 돈을 많이 버나요? 그럼요.
예를 들면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 회고록을 써가지고 뭐 1,000억 원 가까운 인세를 받았고 그 힐러리 클린턴도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인생을 그 물론 재판 소송도 그때 소송비도 많이 들었지만 빚 갚는 데 쓴다 이런 비난도 받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영미권은 영어가 기본 베이스라서 시장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래서 인세가 뭐 1,000억 원에 가까울 정도의 인세를 받았을 정도니까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세계에 뿌리기 위해서 영어로 낸다고 그러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회고록의 외국의 케이스 어떤 내용이 있어요? 재밌는 내용이 많다면서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부시 대통령 예를 들었는데 그 시니어 부시의 그 회고록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게 썼어요. 근데 그 재밌는 거는 유머러스함과 솔직함이 있을 때 우리가 독자들이 재밌다고 느끼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공직은 뭐였느냐. 근데 부통령까지 했거든요. 예.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CIA 국장이었던 거다. 오히려 부통령 청문회를 할 때는 뭐 그런 걸 의심의 눈길로 보고 뭐 정보를 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국가의 안위와 보안을 위해서 일했던 CIA 국장 시절이 나의 발전이었고 또 국가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매우 당당하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대신에 당신의 인생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건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의논을 하러 찾아온다는 거.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무척 또 아주 이런 그 인간적이고 소탈한 측면이 굉장히 있네요. 소탈했죠. 그리고 대통령 물러난 데도 워낙 골프를 좋아하니까 골프의 갤러리로도 이렇게 구경하러 다니고 박세리 그 한참 날릴 때 예. 그리고 이 스킨스쿠버도 이제 했었고요. 스카이다이빙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스카이다이빙. 그만큼 아주 정열적이고 보기와 달리 야, 그 나이가 들면 스카이다이빙을 위험하다고 그거 권하지 않는데. 근데 그만큼 체력이 좋았고 그 다음엔 또 이제 뭐 운동을 좀 과격하게 해갖고 쓰러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근데 역시 그렇게 막 그 열정적인 운동하는 모습을 보인 건 자신의 그 상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공직에 있을 때 대통령 시절에 일본에 왔었어요. 그래서 네. 일본 왕하고 국왕하고 같이 만찬을 하다가 뭐 과로 때문인지 약간 토하면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인기가 좀 많이 내려갔죠. 지지도가. 왜냐하면은 대통령 건강 국가 중요한 원수는 거니까. 건강은 중요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더 막 그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더 그랬던 게 쇼오프하는, 아닌가. 이거는 제 그 해석입니다. 네, 네, 네. 근데 그 자서전 내용에 네. 그런 걸 다 쓰나요? 다 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앞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왜곡이 있다. 이게 이제 재판부의 네. 그 판단이죠. 1권이죠, 1권. 3권 중에.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주요한 거를 보면은 일단 북한군이 5.18 민주항쟁에 개입했다. 그다음에 왜 그러셨어요, 근데? 헬기 사격은 없었다. 그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사살은 없었다. 근데 이것은 이미 그 엄격한 조사를 통해서 예. 객관적으로 다 입증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것은 그 우파의 많은 지식인이나 언론인들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한 거예요. 심지어 조갑재 씨까지. 그분은 사실 기자로서는 매우 훌륭한 기자였습니다. 그럼, 당시에 예. 국제신문에 있을 때 오히려 그분은 이제 좌파 기자라는 비난까지 받았을 맞았어요. 정도고 예. 5.18 그 민주항쟁을 그 취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신문사에서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사표내고 가서 취재했던 분이에요. 아, 대단하신 분이었었네. 그럼요. 네, 네.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본인도 네. 한때 인터뷰에서는 아니다. 그랬죠. 근데 네. 왜 느닷없이 회고록 그냥 누가 그랬다 회고록 자기가 안 쓴 거 아니야?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회고록을 자신이 쓰지 않죠. 대피를 시키죠. 아, 그래서 고스트라이터가 쓰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SBS 그 국민 면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대선 주자 5명하고 예. 이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제가 거기서 당신이 쓴 자서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나온다. 어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래요? 진짜냐고.
그런 말 한 적 없고 그런 거 쓴 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페이지를 이제 나중에 뭐 보좌관이 와갖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딱 이 부분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서전은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모 분이 쓰신 거는 장안에 파다했었죠. 네. 근데 문제는 어떻게 검사는 해야지 자기가 말해준 거를 정확하게 옮겼다고 하는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실망도 했고. 예.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요즘은 네. 회고록도 대담 작가들이 한 일주일 인터뷰에서 그걸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걸 밝히죠. 그래서 회고록 그렇죠. 끝부분에 뭐 이 책을 쓰는데 많은 영감과 지원과 성원을 해준 아무개 씨에게 고맙다. 이러면 그 사람이 썼다는 얘기예요. 나 그걸 왜 쓰나 그랬어요. 그렇죠. 미안하니까. 근데 뭐 이제 직접 쓴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자기 자서전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윈스턴 처칠이에요. 네. 자서전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요? 그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그 전쟁 얘기를 굉장히 그 방대한 볼륨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8권으로 나왔어요. 진짜 본인이 쓴 거예요? 네. 처칠은 매우 다재다능한 인간이었어요. 그림도 잘 그렸고, 그 다음에 처칠이 사실은 이제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다가 이제 뭐 군대에서 쫓겨난 일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상명하복을 이게 불복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처칠이 그때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신문사에다가 연재를 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야, 워낙에 글을 썼던 분이었구나. 대단히 훌륭한 라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때 노벨상 그 문학상 노벨 문학상을 준 그 위원회에서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역사적인 증언, 매우 정확한 증언, 그리고 인간에 대한 매우 훌륭한 예의를 보여준 작품이기에 수상을 결정했다. 전 작가님 말씀드리니까 책을 별로 안 보는 저도 꼭 보고 싶네. 리더가 되려면 리더가 돼야죠. 꿈이 있는데 왜 리더가 되려면 리더가 되라. 꿈이 있는데 왜 책을 안 읽으세요? 요즘은요. 책 많이 봐요. 그래요? 무슨 책 보세요? 아니 요즘은 방송하느라고 책을 많이 봐요. 읽지 않고. 그래서 그만큼 이 인간의 이제 회고록이라는 거는 특히 정치인의 회고록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처칠처럼 객관적이고 이렇게 쓰면 좋은데 대부분의 정치인의 회고록은 인간의 일기장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주 친한 친구가 이제 일본 기자인데 제가 일기를 열심히 써요. 그때 저를 막 비웃으면서 아니 전유옥 씨는 평소에도 나한테 막 짓궂은 농담하는 것도 모자라서 일기장에다가 그런 농담을 쓰냐고. 그래서 자기는 일기를 안 쓰는 게 하도 평소에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 일기장까지 거짓말을 쓰고 싶지가 않다는 거야. 근데 인간이 너무 솔직하시네.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게 자신의 일기장이라는 거잖아요. 너는 훌륭해. 조금만 하면은 성취할 수 있어. 내일은 좋아질 거야. 다른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한 거는 네가 너무 질투가 나서 그런 거야. 뭐 이런 거 우리 일기장에 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정말 거짓말인 경우가 많죠. 나중에 그 일기장 묶어서 자서전을 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제 일기장은 내 개인에 대한 거짓말이지만은 이런 정치인의 회고록 같은 거는 대국민 사기극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쓰려면 본인이 쓰시고 그리고 솔직하게 일기장답지 않게 정말 한번 나를 발가벗기고 나를 반성하고 이런 이제 회고록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곳이 일기장이다. 네. 아까 그 전두환 회고록. 네. 근데 왜 썼대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계속 글을 쓰시고 그러니까 기자 생활도 오래 하고 시고 그러니까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썼는지. 제가 사실 그 책을 읽어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읽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럼 너무 두꺼워요, 3권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50 쪽에 있는 분들도 몇 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서도 나름 훌륭한 분들도 참 많으세요. 왜냐하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18년 독재를 쓰러뜨렸을 때 그 뒤에 이제 권력의 공백을 나름대로 우리
우리는 애국심으로 메꿨다. 물론 이제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민간인 출신이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나름 평가받고도 싶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순환을 잘했다. 나름 자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이 많은 사람들의 그 꿈과 열망과 희망을 꺾은 출발이었고 또 그 과정에서 한 개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때 가슴 아픈 이 광주 일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상흔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진짜 억울하면은 역사에 맡기는 게 최선의 카드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쓴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내 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데서 많이 오는 늙었더라고요. 초조감. 그다음에 말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믿고 싶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믿어달라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때 정치적인 투정 뭐 정치적인 그 애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88이에요. 88세. 그래서 그 정치인들은 특히 대통령들은 웬만해서 저는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남이 써줄 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회창 전 대표가 이분은 이제 대통령을 못 하셨지만은 회고록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언론에 그 제일 강조한 출판했어요? 게 네,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언론에 강조하는 게 직접 썼다는 거예요. 이회창 전 대표가 직접 썼다. 그만큼 사실 회고록이라는 건 정치인들이 직접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썼다고 생각하는 한국 정치인 회고록은 제가 읽은 것 중에 한 2권? 그 정도밖에 없어요. 실명 얘기하실 수는 없고. 그거는 좀 왜냐하면 그래도 가피를 받은 거니까. 왜냐하면 이 말도 참 잘하기가 어렵지만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매우 오랫동안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정치인이라면은 일단은 신뢰할 필요는 있어요.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죠. 많이 읽고 자기 자신을 훈련했다는 건데 그런 정치인들이 굉장히 드물죠. 근데 궁금한 게 네. 정말 아까 이제 그 윈스턴 처칠 얘기하셨는데 외국의 정치인들은 독서를 많이 한다는 기록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읽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가 한다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말 국회의원을 뭐 2차례, 3차례도 대정부 질문 한 번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뭐 인정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좌관들이 사실은 저는 이제 이번에 공관병이라든가 또는 왜 외교관들의 그 갑질 논쟁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의 그 보좌관 제도를 좀 많이 고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뭐 소문을 제가 많이 듣죠. 그럼 바로 옆방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노트북을 던져갖고 그 깨지는 소리도 제가 들었고요. 그럼 너무 자주 바꿔요. 그리고 보좌관을. 이제 제가 같이 일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를 조인트를 말하자면 이렇게 가격을 해가지고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야, 국회의원 갑질 한번 다뤄야겠다, 언제. 그거 한번 다룰 정치인 필요 갑질. 있어요. 네, 정치인 갑질 한번 다뤄서 얼마나 그 사례가 풍부한지. 네. 아니, 전 작가님이 한번 곧 준비하세요. 실명을 얘기할 필요 없잖아, 우리가. 그렇죠. A, B, C, D 해갖고 정말 G특급뿐만 아니라 A-A3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터지면 문제가 되니 이거 터지기 전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정신 차려라. 그래서 이제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들이 마치 이렇게 산호비처럼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국회에서 인턴이라든가 또는 보좌관으로 있는 사람들이 이미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예요. 그러면 자기보다 더 나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기보다 더 나은 보좌관하고 상대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네일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네일 미용이. 네일 아트. 근데 서양에서는 이제 여성이 이제 그 손톱 손질을 하지 않은 여성은 커튼이 없는 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들도 휠체어를 타고 와서 이 네일 미용을 받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 수많은 미국의 여성 의원들을 봤는데 이 네일을 손질을 잘한 여성 의원을 보기가 꽤 어려웠어요. 왜? 하도 서류를 많이 보고 하도 많이 읽기 때문에 손에 이렇게 잉크가 많이 묻어 있었던 그다음에 이제 뭐 사인펜 같은 거 쓰면 막 여기 묻잖아요.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그 미국 사회에서 이제 그 최저한도의 여성성인데 그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매력적이다. 너무 외모에 치장을 하는 여성 의원들은 쟤는 초선에 불과하다. 딱 이런 말을 할 정도예요. 그만큼 이 많이 읽는다는 거. 사실 많이 읽고 내면을 가꾸려면은 외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 벼랑간에 그 생각이 났어요. 박근혜 네. 대통령 네. 전 대통령이 어느 대학생들 모임에 와서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네. 했더니 마음을 착하게 쓰면 피부가 좋아져요. 그렇죠. 그때 이제 막 열심히 다닐 때였는데 예. 그런 점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자서전도 좀 이상했어요. 제가 이제 자서전을 다 읽었는데 그 한 아니 그거 읽는 분이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걸 다 읽어요? 아니 왜냐면 주요 인물이니까 네. 그 영화 뭐 저기 화제작이면은 꼭 보신대잖아요. 저는 책이 화제작이면은 거의 다 읽어봐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읽고 나서 제가 너무 처음부터 약간 으스스했던 게 제가 좀 그분이 약간 이상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자서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꿈 얘기가 나와요. 근데 꿈을 꿨는데 온 우주가 이제 별들이 막 갑자기 횡성, 명왕성 뭐 다 막 그냥 토성 막 이렇게 돌고 거기서 오색찬란한 빛이 오더니 내 몸을 확 감쌌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너무 이제 놀라고 있다가 꿈을 깼다. 이게 이제 꿈 얘기인데 이게 이제 사이비 신흥 이단 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그런 꿈을 꿔요. 예전에 탕명환 소장님이라고 이제 그분들이 암살이라고 하긴 뭐였지만 이제 신흥종교 이단자에게 이제 이 죽음을 당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가 몇 번 인터뷰를 했었어요. 종교 담당 기자여서.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신흥 종교의 입문자들이 꿈 얘기로부터 이 자기한테 이제 상담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꿈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신적으로 정말 그 최태민 씨한테 매우 이제 홀린 상태가 아니었는가. 이 정신적으로 그런 생각을 제가 참 그 책을 보면서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드러났었고. 근데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은 웬만하면 이제 안 쓰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책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쓴 거 아니에요. 그거조차도? 네. 그 자기가 구술을 하고 누군가가 써준. 네. 그렇죠. 근데 정치인들이 너무너무 책을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예전에는 출판 기념회를 통해 가지고 이 과외 수입을 얻기 위한 그래서 어떤 그 의원은 자기 그 사무실에다가 카드 결제기까지 놓고서 자기 시집 자서전 같은 시집을 판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이제 출판기념회가 오히려 이제 없어져서 그런 일은 못하게 해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그 처칠 얘기했는데 네. 인상적인 외국에. 네. 저는 그 매들린 올브라이트라고 이제 미국 국무장관,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이었죠. 이제 그분이 쓴 이제 자서전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가정주부였다가 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 가정주부였다가 막 9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미국 정치나 한국 정치나 똑같더라고요. 우리 정치 일선에서 보면은 왜 무슨 행사하게 되면은 이제 당원인 그 아주머님들이 커피 타주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의 노고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데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이 매들린 이런 게 그러니까 매들린 아줌마 커피 내오세요. 그러면 실제로요? 실제로 그런 일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그런 게 써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좌관으로 이제 그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독특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박사학위가 이제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매들린 아줌마 뭐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얘기했다는 거. 이제부터는 닥터 올브라이트라고 불러달라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솔직한 얘기부터.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거예요. 남편이 무지부자였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이혼을 요구해도 너무 이렇게 찌질하게 요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비수를 꽂으면서 요구를 한 거예요. 당신보다 더 젊고 더 아름다운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 이혼해줘. 멋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기로 하고, 예.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한 겨울에 스키를 타러 간 거예요. 그래도 애들을 위해서 이제 이혼 직전에 합의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매드린 올브라이트가 뭐라고 썼냐면 내 인생에서 그렇게 스키를 잘 탄 적은 없었다. 목이 부러져도 좋다. 다리가 나가도 좋다. 그냥 위에서 그냥 쌩 하고 용감하게 내려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스키 잘 타는 사람이 누군가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분노가 유머러스하게 했고 실제로 이제 매드린 올브라이트가 이제 미국 국무장관으로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그 전 남편은 모스크바 특파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전 부인은 장관이 되고 이 남편은 모스크바 특파원이 돼갖고 그 붉은 광장에서 덜덜덜 떨으면서 모스크바에서 올브라이트였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죠. 그게 자서전에 다 나와요? 아니 그거 자서전에 안 나오고 나중에 이제 근데 뭐 김정일에 대한 인상이라든가 또 후세인이 이제 막 그 독사 같은 여자라고 해갖고 일부러 뱀 모양의 브로치를 딱 달고 나온 얘기라든가 그런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전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가급적 회고록을 쓰지 마시라. 그렇죠. 환경을 위해서도 종이 낭비예요. 예, 인사하시고요. 네, 즐거운 주말 보내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이 아니라 월요일 오전 10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땡큐, 바이바이.